두 번째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인공지능 12주차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와 인공지능 중에서 인공지능의 기술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특별히 오픈 AI, 생성 AI 기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PT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AI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동향 및 적용 사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례는 정말 많은데요. 먼저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공장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공장, 물류, 업무 프로세스를 스마트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물류 창고에서 AI를 활용해서 물류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수조 원씩 투자해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물류 창고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 고객의 주문한 물건을 직접 찾고 싣고 나를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딥러닝을 활용해서 기계의 노이즈를 분석합니다. 이 노이즈를 분석해서 부품의 고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교체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및 서비스 맞춤형 추천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사용자 맞춤 추천 기능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넷플릭스에서 기존에 봤던 영화가 A, B, C, D라는 영화를 봤더니 대부분 액션 장르에 대한 넷플릭스 컨텐츠를 소비했다 라고 했을 때 이거와 비슷한 장르를 추천해 주거나 특정 감독에 대한 영화를 추천해 주거나 특정 주연 배우에 대한 영화를 추천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선호도를 파악함으로써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추천하고 소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영상 시청 패턴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넷플릭스 관련해서 추천 시스템 관련해서 논문을 좀 찾아봤더니 여러분 생각에 추천 시스템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일 것 같다고 생각이 되나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30%가 안 됩니다. 넷플릭스 같은 추천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 확인된 퍼센테이지를 측정할 때 예를 들어 히트의 10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개의 영화를 이렇게 추천해 줬을 때 선택한 영화가 내가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선택한 게 뭐 5개였다. 그러면 정확도가 50%가 되는 거죠. 이런 추천 시스템에서 정확도를 추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게 30%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원인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유저 트랜잭션 프로파일입니다. 즉 사용자 경험에 기반해서 여러분이 피드백을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피드백 주시나요? 저 같아도 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문조사 하는 거 어때요? 정말 싫어하죠. 마찬가지죠. 사람의 사용자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사용자 선호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 선호도를 입력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은 조금 불편해졌긴 하지만 여러분 넷플릭스 계정 어떻게 해요? 친구들하고 돌려 쓰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다 보면 나의 취향과 내 친구의 취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취향이 다 다르겠죠. 근데 특정 인원에 대한 사용자 선호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얘를 분석하는데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에서 전통적으로 이런 사용자 추천 시스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다른 사례는 이제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이고요.
자동 편집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즘 여러분 유튜브 쇼츠라던가 틱톡이라던가 여러 가지 동영상 활용 많이 하잖아요. 요즘 우리 시대 때는 뭔가 찾아보려면 제 어렸을 때는 책을 통해서 뭔가를 데이터를 검색을 했고요. 여러분 시대 때는 여러분 시대? 아마 여러분과 아마 여러분 시대일 거예요. 여러분 시대 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털인 구글이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는 게 일반적인 여러분이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아마 검색을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할 겁니다. 요즘 어떨까요? 요즘 10대 그리고 유치원생 뭔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유튜브에서 검색합니다. 검색하는 플랫폼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예전과 지금하고 점점 세대가 변함으로써 사용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불과 15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기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퓨처폰 밖에 존재하지 않았죠. 불과 15년 사이에 스마트폰이 나왔고 지금은 당연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스마트폰 외에는 퓨처폰을 사용하는 것은 극소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동영상 활용하는 플랫폼들이 요즘은 주가 되고 있죠. 요즘 여러분 SNS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물론 이미지 기반의 시스템들이긴 하지만 요즘은 인스타그램도 점점 동영상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동영상 같은 경우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편집 시스템도 존재를 하겠죠. 그 중에서 고품질의 비디오 제작이 가능한 자동 편집 시스템도 존재하게 됩니다. 윈블던 여러분이 아는 테니스 게임이죠. 테니스에서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뽑아 제작할 수 있는 편집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수의 세레머니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스포츠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이미 약 15년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CMU 카네기 멜론이죠.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에서 뭘 했냐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스포츠가 뭘까요? 풋볼입니다. 미식축구. 미식축구를 위해서 경기장에 64대의 스테레오 카메라를 설치해서 선수별 모션이라던가 움직임, 거리,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거를 활용하는 사업들이 이미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축구 경기 보면 어때요? 불과 몇 대의 카메라로 선수 움직임이라던가 통계 정보라던가 야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정보를 추출하고 자동 서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경기를 요약하거나 골 장면만 추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죠. 이런 것들이 다 AI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골 장면 추출할 때 예를 들어 축구다. 그러면 축구 경기장에서 골대가 있을 거고 이 골대에 라인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만 체크하겠죠. 카메라 각도가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집니다. 골 장면이 일어날 때 골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화면만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리플레이나 이런 거 보면은 쉽지 않고 우리가 사운드도 같이 사용합니다. 관중들의 함성 소리. 우리가 골을 넣었을 때 그 함성이 지속되는 시간이 되게 길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슛을 날렸는데 아쉽게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뒤에 하는 탄식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사운드적 특징을 잡아내서 골 장면을 추출하면 훨씬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자동 편집 시스템이라던가 스포츠에 적용하는 사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챗봇 시스템. 요즘은 너무 많은 챗봇 시스템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다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챗봇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비용 절감입니다. 코스트를 내리기 위해서 많이들 사용하죠. 두 번째, 이 상담 업무라는 것 자체가 감정 노동이거든요. 욕설, 그리고 컴플레인을 대응해야 되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유의 업무의 종사자들에 대한 불만과 점점 힘들어지는 근무 여건 때문에 챗봇 시스템이 많은 기업에서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어떤 질문을 갖고 있으며 그 기업의 유의미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리티시 에어웨이에서 챗봇을 사용해서 유명인이 사용한 레스토랑 등의 정보를 모아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맛집 정보를 제공해서 많은 고객을 흥미를 유발하고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죠. 사실은 챗봇 시스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관광지 맛집 정보들, 근데 문제가 뭘까요? 광고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배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배민 같은 시스템 보면은 특정 실제 주문한 고객만 리뷰를 남길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요. 문제는 또 악의적인 댓글 같은 게 많이 달리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AI로 분석하고 사용자 요구에 맞는 추천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장점도 되기도 하겠죠. 근데 아까 추천 시스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류의 시스템들이 사용자 유저 트랜잭션 프로파일, 사용자의 프리퍼런스가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고객의 선호도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도를 높이는데 한계성을 가지고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경험적인 정보가 되게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추천 시스템이나 이런 챗봇 시스템에서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신용카드 쓰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 사용 정보들 있죠. 이 정보들 판매합니다. 카드사나 은행에서 여러분이 사용했던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실제 이 데이터를 거래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호텔이다. 그러면 호텔에서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호텔이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 방문했던 호텔에 결제된 내역들을 보면서 이 어떤 고객들이 어떤 호텔에 묵었는지 정보를 판단할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호도를 간접적으로 수집할 수 있겠죠. 요즘은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활을 걸고 여러분의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데이터는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얼굴 인식입니다. 얼굴 인식은 가장 많이 쓰는 보안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서피스 노트북 가지고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 서피스 얼굴 인증을 통해서 서피스를 로그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입 통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죠. 보안 인증을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문, 홍채, 얼굴 인식, 장정맥 이런 시스템들이 있죠.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얼굴 인식입니다. 얼굴 인식은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얼굴이 그 개인정보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도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굴 인증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얼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을 통하려면 기본적으로 학습이 필요하죠. 지도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굴에 대한 개인정보 인식 문제가 발생하면 얼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제약사항이 있고요. 얘를 학습하는 대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데이터만 모아서 판매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여러분 공항에 요즘 공항 해외여행 많이 나가죠. 여권 인식하고 지문 인식도 하지만 얼굴 인식도 합니다. 얼굴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도 하거든요. 공항에서 쓰는 시스템에 대한 얼굴 인식 학습을 위해서 한 사람의 100장 이상의 얼굴을 찍어서 각도별로 다양하게 찍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이학습, 예를 들어 전이학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과하고 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과라는 데이터는 많이 수집이 돼 있지만 배라는 데이터를 학습시킬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러면 이 사과 데이터를
기존에 활용해서 배 데이터 학습 전에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전위 학습을 시킵니다. 이럴 때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얼굴 인식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돈을 주고 수집해서 학습을 시키고 사전 학습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상담센터 직원용 노트북에 페이스 락을 걸어서 얼굴이 보일 때만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언어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챗 GPT. 솔직히 여러분 요즘 과제물 하는 것도 GPT로 많이 하죠. 여담입니다만 제가 컴퓨터공학과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과제물을 내줄 때 저는 절대 챗 GPT로 할 수 있는 과제물을 내주진 않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오히려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A4에 특정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주석을 달아서 제출하게 하던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PT라는 거는 챗 GPT는 오픈 AI가 개발한 GPT라는 모델을 써서 아키텍처를 통해서 구현해 놓은 채팅 챗봇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GPT 3.5에서 GPT 4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챗 GPT를 GPT 3.5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채팅과 대화를 위한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모델을 의미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여기가 블랭크라고 합시다. 이렇게 집어넣죠. 인풋 값을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기존에 여기 들어갈 단어를 찾아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트랜스포머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뭐 누구나 다 알겠죠. M이라는 비동사가 들어갈 거. 이런 식으로 뭔가 블랭크를 주고 그거에 따른 정답을 맞추는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트랜스포머 모델이고요.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GPT라던가 BERT라던가 언어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들어 놨죠. 여담입니다만 GPT는 오픈AI가 개발한 거고요. BERT라는 거는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연구용으로는 GPT가 많이 무거워요. 그리고 약간의 특징적인 것 때문에 사실은 연구용으로는 BERT라는 모델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챗GPT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창작, 문서 작성을 하고 챗봇, 언어 번역, 콘텐츠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생성형 언어 모델의 연구 배경을 살펴보면 2016년에 오픈 AI에서 알파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었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고 특화된 문제 해결할 수 설계된 약 인공지능의 능력에 해당하는 전문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챗 GPT 장점만 있을까요? 단점도 워낙 많아요. 첫 번째,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겠죠.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데이터가 아무도 모르는 데이터를 학습했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됐어요. 베리피케이션이 되지 않았고요. 데이터의 표장성이 너무 높아요. 초창기 때 얼굴 인식을 위한 학습에서 특정 모델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얼굴 학습을 시켰어요. 백인에 대한 얼굴을 계속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원숭이 이미지를 딱 흑인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흑인이 원숭이로 인식을 한 거예요. 왜? 피부색 때문에. 그러니까 학습을 시킬 때 만약에 백인, 황인, 흑인 피부색별로 다양한 종족의 다양한 민족의 데이터를 표현되지 않고 학습을 시켰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백인만 학습하다 보니까 흑인에 대한 이미지를 넣었을 때 컴퓨터가 이거를 인간이 아닌 원숭이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챗 GPT에서 개인정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검색하는 키워드나 특정 키워드 지리문에 따라서 특정 결과가 노출되거나 노출되지 않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만약에 챗 GPT로 이미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챗 GPT는 다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챗 GPT로 학습해가지고 결과를 피드백해 주는 거는 2021년까지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노출이 됐어요. 예를 들어 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됐다. 오픈 AI에 내 개인정보 노출됐으니 바꿔주세요. 얘들이 학습 다시 시켜주겠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검증도 매우 중요하죠. 성능뿐만 아니라 그래서 데이터 검증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과 관련 없는 언어 이해라던가 이미지 분류, 음성인식, 자율주행, 수요 예측 등을 수행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학습된 영역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단점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생성형 AI 언어 모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번역이라던가 문법이라던가 유의어, 요약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여러분 과제물도 생성이 가능하죠.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요즘은 작곡이라던가 그림을 그린다던가 여러 가지 작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알아보자면 챗 GPT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트랜스포머의 논문을 발표했고요. 각 단어 간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는 어텐션 기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볼트와 자연어 생성에 대한 강한 GPT를 발표했고요. 문서 분류, 감정을 예측하고 문장 내 의미를 추출하는 등 다양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고요. 자연어 생성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단어를 예측하고 추출할 수 있는 강화학습에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요즘은 예전에는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을 연구를 하고 만약에 발표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학술 컨퍼런스인 트리플 AI, CVPR 이런 유명 컨퍼런스에 발표를 했거든요. 요즘은 발표를 하지 않는 추세로 바뀌어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알고리즘을 너무 많이 베껴가기 때문에 요즘은 이것도 공개를 안 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GPT 서비스에 보면 프롬프트에 입력하면 단어를 계속 예측하는 원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EOS, 엔드 오브 센텐스를 만나면 출력을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뱅크레이트라던가 듀링고, 비마이 아이스 이런 데서 많이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 우리가 이런 생성형 AI 언어 모델을 통해서 뭔가를 추천하고 예측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추천해 보자면 채팅 기반 서비스나 가상 어시스턴트, 채팅 기반 커머스 시스템, 교육 훈련, 맞춤형 추천 이런 부분에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다고 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향후 AI 기반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거나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들고 싶었을 때 이런 류의 시스템과 적용해 보면 아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AI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자율주행하면 사실은 테슬라가 가장 유명하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같은 카메라 기반의 비전 시스템. 물론 카메라뿐만 아니라 라이더, 레이더 여러 가지 필요하면 테슬라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초음파 센서,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뉴럴랩 플래너라고 해서 어떻게 차량을 운행할지에 대한 계획하는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즉 이거는 컨텍스트 어웨어 상황인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리시트 플래너 앤 컨트롤 주변 상황에 맞춰서 실제 운전하는 단계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FPN이라고 해서 먼저 버드 아이 뷰라는 지도를 생성합니다. 테슬라 비전 시스템은 8개의 카메라로부터 정보가 이렇게 입력돼서 이거를 인덱스화 시킵니다. 왜 인덱스화 시킬까요? 사실은 즉각적인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즉각적으로 뭔가 처리해서 피드백을 줘야 되거든요. 연산 속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처리하다 보면 너무 이미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덱스 화면으로 구성해서 뭔가 가상의 환경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래서 버드 아이 뷰를 통해서 하늘에서 바라본 것 같은 인덱스 화면을 구성합니다. 바이 FPN 같은 경우는 카메라 정보를 중요한 특성 정보를 추출하고요. 구글에서 연구한 영상과 화면 인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레이어의 다양한 사이즈의 특징 값을 사용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인식에 활용하는 특징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죠. 메모리 부담도 줄여야 되고요. 사실은 연산 속도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연산량도 줄여야 된다는 특징들 때문에 최고 좋은 성능의 알고리즘이 아닌 최선의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히드라넷입니다. 영상인식 속도를 위해서 이게 여러 가지 하이라키 구조를 갖고 있어요. 히드라넷에서는 대분류, 소분류로 2단계의 하이라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퓨처값을 사물인지, 차선인지, 표지판인지, 신호등인지 이런 특정 키워드 중심의 분류 체계를 갖고 있고요. 어디에 속하는지 영상을 분류를 시키죠. 얘를 구분되어 있다면 사람인지 자전거인지 차량인지 건물인지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분류를 할 때는 어떤 카테고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걸로 분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히드라넷을 사용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비전에서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카메라 정보를 통합합니다. 8대의 멀티카메라를 퓨전시키고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각 카메라의 중요한 퓨처를 추출한 후에 통합해서 차량 주변에 지도를 만들고 멀티카메라에서 이거를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카메라 정보를 여러 단계에서 동일한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추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카메라로 찍힌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이거를 벡터 스페이스로 뭔가 전환해서 처리 속도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방향에 어느 정도 거리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수치화돼서 계산을 해야 뭔가 나중에 작업이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멀티 카메라 기반의 퓨전 트랜스포메이션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임도 예측해야겠죠. 사실은 주변에 사람이든 차량이든 움직인 객체에 대해서 RNN, 우리 CNN에서 시계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리커시브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RNN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주변 사물의 움직임을 예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움직임도 어떻게 보면 언어와 같은 연속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적인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RNN을 사용했고요. XY 좌표가 있는 2디멘전 이런 2차원의 스페셜 RNN을 사용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경로 예측을 위해서 몬테칼로 트리 서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뭐 컴퓨터공학 관련한 과목 중에 자료구조, 파일 처리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트리 구조로 뭔가를 처리하게 되면 처리 속도가 굉장히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했을 때 왼쪽 오른쪽 이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디시전 트리라는 알고리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에서 올라가는 방향이든 내려오는 바텀업이든 트리 구조로 뭔가를 처리하게 되면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 알고리즘인데 최근에 나온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알고리즘이긴 하지만 되게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결과값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고 의사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에 대한 움직임의 최적 경로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빠르게 반영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어, 실제 이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운전할 때는 자율주행에서 주변 상황에 맞추어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어, 시스템도 필요하게 돼 있죠. 그래서 차량 운전을 하는 단계에서 엑셀이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방향 지시 등 핸들 등의 조작을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 관점에서 최적의 경로를 예측하는 방면에 그리고 운전 여기서 이제 장애물을 회피해 가면서 최적의 경로를 탐색하는 이제 상황인지를 통해서 운전하는 마지막 단계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알고리즘 단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정도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면 개략적인 설명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챗 GPT라던가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과목의 특성에 맞춘 2차 전지 부분에 어떻게 AI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